시아버지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마저 죽이려 했지요. 재산이 탐난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독약을 먹여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며느리를 한밤중에 결박해 귀신이 산다는 무인도에 내다 버리지요. 사흘을 굶은 채 모래사장에 쓰러진 여인, 이대로 죽는가 싶던 그때 낯선 낚시꾼이 그녀를 발견합니다. 살아 돌아왔지만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히려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고 마을 전체가 등을 돌립니다. 낚시꾼의 배는 부서지고 증인은 협박에 입을 닫고 두 사람은 사방이 막힌 벼랑 끝에 섭니다. 과연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인 시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망의 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서해 바닷가 끝자락에 갯바람 냄새가 온종일 코끝을 간지리는 작은 포구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노을포라 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이면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퍼져 마치 하늘 전체가 불타오르는 듯한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었지요. 안악들은 그 노을을 보며 고기잡이 나간 서방을 기다렸고 아이들은 그 빛 아래서 뛰어놀다 어미의 부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기잡이와 농사를 번갈아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봄이면 바다로 나가 조기를 낚고 가을이면 논에서 벼를 베었지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서로 나누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박하고 정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장이었습니다. 이웃집 솥에 밥이 없으면 제 솥에서 먼저 퍼다 주고 지붕이 내려앉으면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루 만에 고쳐주던 그런 인심이 살아있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노을포 앞바다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매섬이라 불리는 무인도 하나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좀처럼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지요. 갈매섬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풍어제 날밤 술 취한 어부가 갈매섬에 홀로 발을 들였다가 다음 날 아침 혼이 빠진 채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밤바다에서 갈매섬 쪽을 바라보면 흰 옷 입은 형체가 어른거린다는 이야기가 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어느 해에는 고을 무당이 갈매섬 쪽을 향해 손사래를 치며 그 섬에는 원통한 넋이 많이 쌓여 있으니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말라고 엄히 일렀다는 말도 있었지요. 그리하여 노을포 사람들은 아무리 파도가 거세어 뱃길이 바뀌어도 갈매섬 근처에는 일부러 배를 대지 않았고 아이들이 갈매섬 쪽을 손가락질하면 어미들이 황급히 손을 내리눌렀습니다. 갈매기만이 그 섬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바람만이 그 섬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요. 그 노을포 마을에 연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2, 혼이 난 지 2해 만에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였지요. 연하라는 이름은 그녀의 아버지가 붙여준 것으로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어떤 세상에서도 곱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연하는 고왔습니다. 살결은 첫눈처럼 희고 눈매는 금음달처럼 고요하며 깊었지요. 입술은 봄볕에 익은 복숭아처럼 연분홍이었고 걸음걸이는 물 위에 떠가는 연잎처럼 가볍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진짜 아름다움은 그 얼굴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서러운 일을 당해도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는 그 단단한 심성, 남이 힘들다 하면 제 일처럼 나서는 그 따뜻한 마음씨가 연하를 진정 고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연하의 그런 속내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하는 시댁에 남아 시부모를 봉양하며 살아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밤이 깊어야 비로소 방에 들어 눈을 붙일 수 있었지요.
손마디는 갈라지고 발뒤꿈치에는 굳은 살이 박였지만 연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옷을 빨고 시아버지의 밥상을 차리고 제삿날에는 밤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연하의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혼이 난 2해 동안 연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병이 워낙 깊었기 때문이었지만 시아버지 윤영감은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지요. 시도 못 받아두는 년이 집에 붙어 있어 뭘 해. 윤영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날마다 날이 서 있었고 시어머니 윤마님도 남편의 구박에 슬며시 장단을 맞추며 연하를 못 본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무덤이 식기도 전에 시댁을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지요. 윤 영감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포구 갑부라 부를 만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논 열맞이기에 어선 세척, 마을 어귀의 미곡 창고까지 쥐고 있으니 노을포에서 윤 영감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었지요. 봄에 씨앗을 빌리러 오는 사람, 흉년에 쌀을 꾸러 오는 사람 모두 윤 영감 집 대문을 두드렸고 그 은혜를 갚느라 평생 허리가 펴지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윤 영감에게 요즘 들어 새로운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을 유지강 참봉의 딸 막 18이 된 순이를 첩으로 들이고 싶어진 것이었지요. 강 참봉 역시 윤 영감의 재력이 탐났기에 2 사람은 은밀히 혼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는 연하였습니다. 며느리가 버젓이 시댁에 살고 있는데 첩을 들이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했지요. 아들도 없이 과부로 눌러앉아 있는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편 노을포 마을 외곽 포구에서 한참 걸어야 닿는 허름한 집에는 막동이라는 낚시꾼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28배 과묵한 사내였지요. 어린 시절 풍랑에 부모를 잃고 홀로 살아남아 이후 줄곧 갈매섬 근처 바다를 생업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배를 타고 나가는 것을 좋아했고 아침 일찍 포구를 떠나 저녁 늦게 혼자 돌아오는 것이 막동의 하루였지요. 막동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잘 잡고 말이 없고 혼자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지요. 누군가는 막동이 갈매섬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막동이 밤바다에서 귀신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하의 귀에도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 영감이 마을 주막에서 슬며시 퍼뜨린 말이 씨앗이 되어 마을 곳곳으로 번져나간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찌 그런 일을 저질렀겠냐며 가슴을 쳤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연하는 느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라오면 옆집 안악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문이 잘못된 것입니다. 소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윤마님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랬느냐? 우리 집 망신이지. 연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요. 윤마님은 사실 남편이 퍼뜨린 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으나 오랫동안 남편 그늘 아래 살아온 여인이라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 영감은 연하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낯이 없을 것이야. 조용히 나가라.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연하는 부들부들 떨면서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감마님, 소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쫓으시면 소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윤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부채를 딱 접었습니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연하는 물러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홀로 앉은 연화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얼굴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승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서방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어 연하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윤 영감은 마을 뱃사공 돌쇠를 불렀습니다. 돌쇠는 윤 영감의 어선을 오래 부려온 사내라 영감의 눈치를 보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지요. 윤 영감은 돈꾸러미를 내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갈매섬에 아무도 모르게 갔다 오너라. 짐 하나를 내려놓고 오면 된다. 돌쇠는 대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짐이라 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짐작이 갔지요. 돌쇠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미는 돈이 넉넉했고 영감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연하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문을 열자 시댁에 하인 둘이 서 있었고 연하는 미처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결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연하의 외침은 새벽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연하를 폭으로 끌고 갔고 돌쇠의 배에 실었지요. 연하는 배 안에서 발버둥을 쳤지만 두 손이 묶인 채였습니다. 배는 조용히 포구를 빠져나갔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바다, 노젓는 소리만이 철벅철벅 들려왔지요. 돌쇠는 끝내 연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뱃전에서 검은 바다를 바라보는 돌쇠의 등이 굽어 있었지만 연하는 그 등에 대고 애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내 알았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배가 멈추었습니다. 돌쇠는 말없이 연하의 결박을 풀고 어두운 섬 해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노를 저어 돌아갔지요. 연하는 차디찬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사라지는 배의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갈매섬에서의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갈매섬의 밤은 묵과는 달랐습니다. 파도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왔고 바람은 모진 칼처럼 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바위 해변에 연하는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요. 겁이 나서 우는 것인지 억울해서 우는 것인지 연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어 하늘이 밝아지자 연하는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운데에 낮은 야산이 하나 있고 해변은 크고 작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었지요. 갈매기 떼가 바위 위에 앉아 있다가 연하가 다가가자 요란하게 날아올랐습니다. 마실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하는 야산을 오르며 이리저리 살폈고 다행히 산 중턱 바위 틈새에서 가느다란 샘물줄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물을 받아 마시니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지요. 연하는 두 손을 모아 물을 거듭 떠 마시며 이 작은 샘물이 얼마나 고마운지 절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빈속으로 버텼고 이튿날에는 해변의 조개와 굴을 날것으로 먹었습니다. 거칠고 짠 것이 목을 긁고 내려갔지만 씹고 삼켰지요. 셋째 날이 되자 기력이 쑥 빠져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흐릿하게 느껴졌지요. 연하는 모래 위에 쓰러진 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병으로 야윈 얼굴이지만 늘 연하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 미소를 생각하며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거기 사람이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지요. 역광 속에 거무스름한 사내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연하는 혼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귀신이요?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릎을 꿇고 연하 곁에 앉았습니다. 귀신은 무슨...
나는 낚시꾼이요. 그것이 막동과 연하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막동은 갈매섬 근처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가 해변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배를 댄 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귀신의 섬 갈매섬에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멀리서 보니 흰 저고리 자락이 펄럭이는 것이 꼭 이야기 속 귀신 같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막동은 배를 한참 세워두고 망설였습니다. 귀신이면 어쩌나 아니면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이면 어쩌나 싶어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배를 대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피가 통하는 사람이었고 숨이 가느다랗게 붙어 있었습니다. 막동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낚시 도구를 챙겨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는 것이 이 고을에서 소문 없이 사는 방법이었지요. 혼자 사는 호라비가 여인을 데리고 나타나면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했습니다. 막동은 몇 번이나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손이 보였습니다. 모래에 닿아 있는 두 손이 작고 빨갛게 부어 있었지요. 그 손을 본 순간 막동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풍랑에 쓸려가던 어머니의 손이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뻗던 어머니의 손, 파도에 가려 끝내 잡지 못했던 그 손이 떠올랐지요. 막동은 길게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를 등에 업었지요. 연화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기에 이렇게까지 됐을까? 막동은 속으로 쓴맛을 삼켰습니다. 배 위에 연화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막동은 노를 저었습니다. 갈매섬을 빠져나가는 뱃길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아직 의식이 희미했지요. 막동은 한 손으로 노를 저으며 다른 손으로 연화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이 있었습니다. 빨리 무태 닿아야 했지요. 막동은 연화를 마을로 데려오는 대신 우선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막동의 집은 마을 외곽, 포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바람은 막히는 곳이었지요. 막동은 연화를 방 안에 눕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묽은 죽을 쑤어 연화의 입에 조금씩 떠넣었지요. 연화는 죽 냄새가 코끝에 닿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디입니까? 마을 낚시꾼 막동이라 합니다. 갈매섬에서 데려왔소이다. 지금은 내 집이요. 연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요. 막동은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우선 드시고.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뜨끈한 죽 한 술이 목을 넘어가자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동이 연화를 데려왔다는 소문이 마을의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지요. 마을 안악 하나가 새벽 일찍 물을 기르러 가다가 막동의 집 앞에 낯선 여인의 집신이 놓인 것을 보고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낮이 되기도 전에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어 올랐지요. 그리고 윤 영감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윤 영감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도 놀라웠거니와 마을 사람들이 연화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윤 영감은 서둘러 손을 쓰기로 했지요. 그 여인은 우리 집에서 쫓겨난 부정한 여인이야. 밤중에 스스로 집을 나갔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다가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 막동이 그 여인을 감싸는 걸 보면 두 사람이 미리 짜고 놀아난 것 아니겠어? 윤 영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을을 돌며 연화와 막동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동의 집에 더 있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시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지요. 친정은 멀었고 노자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은 연화 뒤를 쫓아다니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서 있으면
물을 깃던 안악이 두레박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등을 보며 연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순 할미가 나타났습니다. 복순 할미는 마을 어기 낡은 기와집에 홀로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허리가 곱고 눈빛이 맑아 아직도 눈썹 하나 무너지지 않은 위엄이 있었지요. 젊은 시절 이 마을 부호집의 솜씨 좋은 친모였다고 했는데 어찌된 사연인지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복순 할미는 우물가에서 혼자 선 연하를 보았습니다. 연하의 두 눈이 붓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천천히 다가와 연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애기씨, 우리 집에 오너라. 그 한마디가 연하에게는 등불 같았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참았지요. 복순 할미의 집은 작지만 온기가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피어 있고 묵은 된장 냄새와 솔잎향이 뒤섞인 그 집에서 연하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마루도 낡은 창호지도 전부 연하에게는 포근하게 느껴졌지요. 복순 할미는 연하를 위해 따끈한 국밥을 내오고 갈아입을 옷 한 벌을 꺼내 주었습니다. 연하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복순 할미는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나도 젊은 날에 갈 곳 없어 헤맨 적이 있었다. 그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복순 할미는 그렇게 말하고 국밥 한 그릇을 더 퍼다 놓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복순 할미의 집 바깥에는 가끔 정체 모를 꾸러미가 놓이곤 했습니다. 말린 생선 몇 마리, 조나 기장 한 봉지. 복순 할미는 누가 놓고 가는지 알았지만 모른 척했지요. 연하는 어렴풋이 느꼈지만 역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꾸러미를 놓고 가는 사람이 막동이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복순 할미 집에서 기력을 회복한 연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장은 이씨성을 가진 중년 사내였는데 마을에서 윤영감 다음으로 세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공정한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속을 따지면 늘 힘 있는 쪽에 붙는 사람이기도 했지요. 연하는 새벽부터 단정하게 차려입고 이 이장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소부는 연하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이장 어른께 고하고자 왔습니다. 이장은 마당에서 연하를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래도 마을 사람 앞에서 문전박대는 체면이 깎이는 일이라 안으로 들라고 했습니다. 연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갈매섬에 버려지던 날 밤에 사흘 동안 굶으며 버텼던 것, 막동이 자신을 구해준 것까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지요. 그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이장은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연하 낭자 윤영감은 이 마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른이요. 내가 나서기가 어렵소. 이장 어른, 소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소부를 섬에 버린 것은 윤영감의 명이었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증인? 누가 있소? 마을 사람들은 다 윤영감 편이요. 연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장의 눈빛은 이미 연하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낭자, 조용히 마을을 떠나는 게 나을 것이요. 그래야 소문도 가라앉고 낭자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이장 어른. 이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이장의 집 대문을 나서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손톱이 살속을 파고들었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연하는 파란 하늘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막동은 연하가 이장을 찾아갔다 돌아온 날 저녁 복순 할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복순 할미가 문을 열어주자 막동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에 섰습니다. 연하 낭자는 있소? 연하가 방에서 나오자 막동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를 만났소. 돌쇠 연하를 갈매섬에 내려놓고 떠났던 그 뱃사공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커졌지요. 막동은 며칠 전부터 돌쇠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요즘 들어 술을 유달리 많이 마신다는 것을 눈치챘고 주막에서 홀로 앉아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막동은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았습니다. 죄를 짓고 잠 못 자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막동은 돌쇠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꾹 닫고 있던 돌쇠가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자 자신도 모르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낭자한테 죄를 졌어.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갈매섬에 내려놓고 돌아오는 백길에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네. 돌쇠는 혀가 꼬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윤 영감이 직접 나한테 돈을 쥐어줬어. 갈매섬에 짐 하나 내려놓고 오라고. 짐이라고 했지만 사람이었잖아. 연하는 두 손을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윤 영감이 직접 돌쇠에게 명을 내렸다는 말, 그리고 돈까지 건넸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지요. 막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증언을 서겠다고 했소. 술에서 깨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찾아갈 생각이요. 연하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막동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돌쇠는 갑자기 말을 뒤집었습니다. 막동이 찾아가 증언을 부탁하자 돌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 어제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이야. 나를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오. 막동은 돌쇠의 집 뒤편에 윤 영감의 하인 둘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는 이미 윤 영감에게 불려가 협박을 당한 것이 분명했지요. 돌쇠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막동은 알았습니다. 그 뒤로 일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마을 어귀의 유지들이 막동의 고기잡이를 은근히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단골로 생선을 팔던 장터 상인이 갑자기 거래를 끊었고 막동의 배를 끌어올려 두던 선착장 자리에서 나가달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새벽에 나가 고기를 잡아와도 팔 곳이 없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막동의 배가 반쯤 부서진 채 해변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중에 배를 망가뜨린 것이었지요. 막동이 아끼고 손봐온 배였습니다. 겨울 풍랑에도 버텨온 배가 사람의 손에 일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복순 할미 집 마당에서 그 소식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막동이 자신을 도왔기 때문에 저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었지요. 연하는 막동을 찾아갔습니다. 막동은 부서진 배 앞에서 묵묵히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다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소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소부는 이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막동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낭자가 떠난다고 내 배가 다시 붙겠소? 연하는 대답을 못했지요. 막동은 끌로 나무를 다듬으며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은 끝까지 하는 게 맞소. 내가 시작한 일이니 내가 마무리하겠소. 배를 수리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막동이 나무를 다듬는 동안 연하는 복순 할미의 집에서 끼니를 챙기고 빨래를 하며 지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막동이 복순 할미의 집에 들러 국밥을 얻어먹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지요. 처음에는 세 사람이 한 상에 앉아 있어도 막동과 연화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막동은 말이 없었고 연화는 그런 막동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지요. 복순 할미만 혼자 이것저것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그 어색함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밥을 먹고 일어서려는데 빗줄기가 너무 거세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지요. 복순 할미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비 그칠 때까지 있다 가거라. 막동은 머뭇거리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복순 할미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자 막동과 연화는 화롯불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둘만 남게 되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화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원래 이 마을 분이십니까? 막동은 잠시 불꽃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풍랑에 부모를 잃었소? 그 뒤로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았지요. 연화는 막동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는 턱선, 무엇인가를 오래 참아온 듯한 눈빛.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외롭지 않으십니까? 막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의 눈가가 잠깐 흔들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 흔들림을 보는 순간 연화의 가슴 어딘가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이 사람도 긴 외로움을 품고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빗소리는 밤이 깊어도 그치지 않았고 화롯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나란히 벽에 드리웠습니다. 말이 없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시간이 연화에게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밤이 되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복순 할미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방문을 닫고 복순 할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연화야, 내가 오래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연화는 복순 할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오랫동안 비밀을 안고 살아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복순 할미는 윤영감 집 친모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이 빠르고 솜씨가 좋아 윤마님의 신임을 받던 때였지요. 어느 가을밤 복순 할미는 바느질감을 가져오러 안 채 복도를 지나다가 남자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윤영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지요. 문틈 사이로 내다보니 윤영감이 탕약 사발을 들고 아들 방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의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때였지요. 그날 이후 복순 할미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주인 어른이 아들에게 직접 약을 들여다주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미는 한이웃 노인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영감이 며칠 전 읍내 약방에서 보통 병에는 쓰지 않는 풀뿌리를 구했다는 것이었지요. 소량은 약이 되지만 많이 쓰면 사람의 기력을 단번에 앗아가는 독초였습니다. 복순 할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연화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순 할미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겁이 나서 입을 다물었다. 윤 영감이 무서워서, 나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하지만 그 죄가 마음에 걸려 이리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연화야, 이제 더 이상 혼자 이 짐을 지고 있을 수가 없구나. 연화는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했고 오래된 의문이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요.
남편의 병이 깊어지던 마지막 며칠, 탕약을 마시고 나면 왜 그렇게 빠르게 기력이 쇠하는지 이상하다 여겼던 그 기억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연아가 복순 할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지요. 소부 남편이 그리 억울하게 세상을 떴군요. 복순 할미는 연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화롯불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롯불이 꺼진 방 안에서 어둠을 바라보며 연아는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병 때문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저승에서 원통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 연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윤 영감은 돈과 권세를 모두 쥔 사람이었지요. 연아처럼 아무 기반도 없는 여인이 그를 상대로 싸울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지는 않을까 싶었습니다. 복순 할미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어쩌나, 막동이 또 피해를 입게 되면 어쩌나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이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연아가 마당에 앉아 멍한 얼굴을 하고 있자 막동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소? 연아는 복순 할미에게 들은 이야기를 막동에게 전했습니다. 막동은 끝까지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지금 당장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서방님, 윤 영감이 눈치채면 복순 할미에게 해가 갈 것이요. 증거를 단단히 준비해야 하오. 연아는 막동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노를 삼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막동의 차분한 목소리가 연아를 다잡아 주었지요. 연아는 그날부터 마음속 불길을 조용히 낮추기로 했습니다. 타오르는 불은 아무것도 태우지 않고 제 몸만 상하는 법이라는 것을 연아는 알았지요. 막동은 그 뒤로 읍내를 오가며 조용히 발품을 팔았습니다. 윤 영감이 독초를 구했다는 약방을 찾아가 처방전 기록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약방 주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약방 주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일이라며 막동이 찾아오자 오히려 안도한 듯 이야기를 털어놓았지요. 그 약을 사간 날짜와 양까지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연아는 막동이 마을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움직이는 그 뒷모습이 연아의 눈에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막동에 대한 마음이 연아 안에서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을 무렵 겨울이 코앞으로 왔습니다. 찬바람이 포구를 훑고 지나가는 어느 밤 막동은 복순 할미와 연아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인근 고을 관아에 고발장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 고을 이장은 윤 영감 손아귀에 있으니 다른 고을 원님께 직접 호소해야 하오. 그 원님은 청렴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라 들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나이 먹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본 척은 못하겠다. 내가 증인으로 나서겠다. 연아는 복순 할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순 할미는 연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다. 늦은 것이 부끄럽지 무서운 것은 이제 없다. 그 말이 연아의 눈물을 쏟게 했습니다. 연아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문제는 어떻게 고을을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윤 영감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를 오가며 연아와 막동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었지요. 낮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막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세 사람이 각자 다른 길로 마을을 빠져나가 포구 아래 갈대밭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그리고 막동의 배로 바닷길을 따라 인근 고을 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닷길이 육로보다 빠르고 하인들도 바다 위까지 쫓아올 수는 없을 터였지요. 그날 밤 연하는 복순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서우시죠? 복순 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기는 하지. 하지만 내가 평생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더니 더 큰 죄가 쌓였더구나. 이번에는 무서워도 가야겠다. 연하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여인, 이 늙은 친모가 자신을 위해 평생 꼭꼭 닫아두었던 입을 열려 한다는 것이 연하의 가슴을 울렸지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 발소리를 죽이며 걸으면서도 연하는 두려움보다 결연함이 앞섰습니다. 갈대밭은 새벽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막동이 먼저 나와 있었고 이어서 복순 할미가 마지막으로 연하가 갈대 사이를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배에 올랐지요. 막동은 아무 말 없이 배를 밀어 물 위에 띄웠습니다. 막동이 노를 저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배가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뱃머리에 잠깐 앉았다가 날아올랐지요. 마치 이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인근 고을 포구에 닿아 관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세 사람은 함께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50이 넘은 중년 관리로 첫눈에 보기에도 눈빛이 빠릿빠릿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한 사정도 끝까지 들어준다는 소문이 이 고을까지 퍼져 있었지요. 원님 앞에서 윤영감도 불려왔습니다. 소문이 빠른 마을이라 연하 일행이 관아를 찾아갔다는 소식이 금세 윤영감의 귀에 들어가 그도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었지요. 윤영감은 연하를 보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님 나리, 저 여인은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한 며느리입니다. 낚시꾼과 짜고 제 발로 도망을 친 것을 이제 와서 억울하다 떠드는 것이지요. 원님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다 말할 시간을 드리겠소. 먼저 고발인부터.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갈매섬에 버려진 날 밤의 이야기, 막동이 자신을 구해준 것, 돌쇠의 증언, 약방 주인의 기록, 그리고 복순 할미의 목격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복순 할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지요.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날 밤 영감이 탕약 사발을 들고 아드님 방에 들어서는 것을. 원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약방 처방 전 기록도 증거로 제출되었지요. 윤 영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기세 좋게 고함을 치던 그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원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 영감을 엄히 국문하라. 국문은 여러 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윤 영감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나이와 재력을 믿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하지만 약방 주인의 기록, 복순 할미의 증언, 그리고 끝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돌쇠가 다시 증인으로 나서면서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관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돈을 받고 나리의 며느리를 갈매섬에 버렸습니다. 나리가 직접 소인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래 무거운 것을 들고 있다. 마침내 내려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윤 영감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지요. 국문이 계속되면서 윤 영감이 아들에게 독초를 쓴 사실도 시인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이 다시 자신의 손에 남는다는 계산을 했던 것이지요. 또한 연하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에 연하마저 없애려 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독살하고 거기다
며느리를 무인도에 내다버린 폐악이 낱낱이 드러나자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원님은 오랜 관직 생활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 보는 듯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폐악한 일을 저지르고 어찌 하늘을 볼 수 있었는가. 원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윤 영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그 소식이 노을포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은 한동안 술렁였습니다. 윤 영감을 두려워하면서도 믿고 따르던 마을 사람들이 배신당한 기분과 충격에 빠졌지요. 윤 영감 집에서 쌀을 꿔다 먹고 어선을 빌려 쓰고 창고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던 윤마님은 국문이 끝난 뒤 연하를 찾아왔습니다. 윤마님은 연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굵게 흘러내렸지요. 연하야, 내가 몰랐다. 정말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눈을 감았는지도 모른다. 용서해다오. 연하는 잠시 윤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도 남편의 그늘 아래 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작게 만드는지 연하는 자신의 일을 통해 이미 알았습니다. 연하는 윤마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연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포구 마을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갯가에 해당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연하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따스하게 무덤 위를 비추었고 이름 모를 들꽃 몇 송이가 무덤 앞에 피어 있었지요. 연하는 무덤 앞에 제물을 차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조용히 불어와 재상 위의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촛불이 다시 안정되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여전히 가슴 안에 있었지만 그 슬픔이 연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연하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이 찾아와 머쓱하게 사과를 건넸고 이장도 자신이 나서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자리를 피하던 안악이 먼저 두레박을 내밀었고 장터 상인도 연하에게 싱싱한 나무를 골라주었지요. 복순 할미는 긴 짐을 내려놓은 듯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것이 빠져나간 것이었지요. 할미는 날마다 작은 마당에 앉아 햇볕을 쬐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연하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동은 수리를 마친 배를 끌고 다시 바다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새벽 일찍 포구를 떠나 저녁 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지요. 그런데 막동이 배를 댈 때마다 포구에 연하가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순 할미의 심부름으로 나온 것이었지만 점점 그 이유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막동도 그것을 알았고 연하도 알았지요. 어느 저녁 막동이 배를 대고 올라오자 연하가 말했습니다. 오늘 고기는 많이 잡으셨나요? 막동은 생선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잠깐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이 연하의 얼굴 위에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막동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막동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연하도 그것을 보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포구 길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길을 그날 밤 막동은 복순 할미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미, 나 같은 놈이 감히 낭자에게 마음을 전해도 되는 것입니까? 복순 할미는 잠시 막동을 바라보더니 허허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그 말을 나한테 왜 하는 게야? 막동은 얼굴이 붉어졌지요. 복순 할미가 일어나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당사자한테 가서 하게. 막동은 그날 밤 연하를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아주 밝은 밤이었지요. 막동이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소.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낭자를 알고 나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달라졌소. 연하는 달을 바라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막동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낭자가 싫지 않다면 이 못난 낚시꾼 곁에 있어 주겠소? 연하는 천천히 막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막동의 얼굴이 평소와는 달리 조금 불안해 보였지요. 갈매섬 해변에서 자신을 등에 업고 배에 실어주던 그 거칠고 따뜻한 손을 생각했습니다. 말없이 꾸러미를 놓고 가던 그 마음을, 부서진 배 앞에서 끝까지 하겠다던 그 다짐을 생각했습니다. 소부도 서방님 곁이 싫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막동의 어깨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복순 할미는 방 안에서 그 둘을 내다보며 혼자 흐뭇하게 웃었지요. 달이 두 사람을 환히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연하와 막동은 이듬해 봄, 복순 할미를 줄에 삼아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에 모여들어 축하를 건넸습니다. 예전에 연하를 손가락질하던 안악들도 쑥스럽게 웃으며 음식을 가져왔고 마을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이장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 두 손을 모아 인사를 건넸지요. 복순 할미는 혼례상 앞에서 눈을 빨개지도록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감회의 눈물인지 할미 자신도 잘 알지 못했지요. 막동과 연하는 포구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은 새벽마다 바다로 나가 고기를 낚았고 연하는 집을 돌보며 복순 할미를 살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막동이 생선을 들고 돌아오고 연하가 저녁 연기를 피우는 그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든든한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봄 연하는 막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부 몸이 요즘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막동은 연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그 뜻을 알아챘습니다. 바위 같던 막동의 눈에 처음으로 촉촉한 빛이 어렸지요. 그해 겨울 연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복순 할미가 첫 번째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어찌 지을 것이냐? 막동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연하가 짓거라. 연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갈매섬이 떠올랐습니다. 그 차디찬 모래사장에서 쓰러진 채 바라보던 하늘이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았던 막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광이라 하겠습니다. 새벽빛이라는 뜻이지요.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면 빛이 온다는 것을 이 아이가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막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 할미는 또 눈물을 훔쳤지요. 갈매섬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 섬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귀신의 섬이 아니라 막동이 연하를 구한 섬, 인연의 섬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어느 해 봄 연하와 막동은 서광을 등에 업고 함께 배를 타고 갈매섬에 갔습니다. 5년 전 연하가 쓰러져 있던 그 해변이었습니다. 조가비와 바위와 갈매기가 그대로 있었지요. 연하는 그 모래사장 위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사흘,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 밤들. 그러나 그 끝에서 막동을 만났고 복순 할미를 만났고 진실을 찾았습니다. 막동이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하도 그 손을 꼭 쥐었지요. 등 위에서 서광이 작은 손을 내밀어 갈매기가 날아오르는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뒤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지요.
연하는 무인도에 버려지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동은 세상의 구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쓰러진 생명 앞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늦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용기를 냈지요. 세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은 비로소 진실을 열어주었습니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나아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둠이 짙다고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거세다고 항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연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 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갈매섬에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